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맨더비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제가 하나요? 네, 소개는 또 그렇죠. 준비는 또 살짝 이슈가 있어서 못했지만 스피드웨건. 네, 라인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는 이제 그릴리시가 빠졌지만 그 정도 제외하고는 큰 네. 이탈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베스트 11이 나올 수 있었고, 제레미 도쿠가 또 최근에 한번 맨시티 첼시전이었나요? 좀 욕을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네, 반면에 뭐 맨유 같은 경우로 넘어가면 지금 부상자가 엄청 많죠? 네, 맨유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자가 호일룬, 마운트, 루크쇼, 리산드로 마티네즈, 해리 메가이어, 마샬, 완비사카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데, 사실 이 선수들 적어도 다 벤치에는 앉아야 되는 선수들이에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이 다 빠지니까 좀 교체 자원 멤버들이 좀 처참하더라고요, 확실히. 좀 코어 자원들이 많이 빠졌다는 네. 게 느껴지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뭐 올 시즌 계속 빠져 있긴 했지만 열심히 계속 빠져 있어요. 있던 적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있을 때는 확실히 자신의 음. 역할을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 또 호일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되게 너무 좋은 좋았는데, 너무 폼이 좋아하는데. 꺾이는 상황에서 지난 경기도 호일룬이 음. 없었을 때 약간은 아쉬운 모습이 맨유 자체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쉬웠던 포인트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호일룬이 빠지고 계속 안 좋아요, 지금. 맞아요. 팀 자체가. 공격수가 호일룬이 진짜 없어. 공격수가 빠졌던 큰 저번 공격 풀럼전이었나요? 네. 그 경기에서 네. 패배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네. 뭐 쓰라면은 저는 레시포드를 뭐 최전방으로 쓰라면 쓸 수는 안 있겠지만, 그러니까 있겠지만 쓰라면 이게 안 돼. 포지션 뚫려는 네. 있잖아. 그 초록색 아니, 뚫려는 안 돼, 있잖아. 이제 안 돼. 뚫려는 있지만 이제 터너 감독도 이제 지용이 형처럼 이거 안 돼 해가지고 이제 페르난데스를 최전방에 쓰는 제로톱 형태의 전술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맨유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공격수를 기용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수비에는 이제 에반스가 중앙 수비, 그다음에 린달레프가 왼쪽 수비로 좀 기용이 되는 좀 기괴한, 뭐 많이 보긴 했지만 기괴한 라인업이 또 형성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라인업만 보더라도 맨유가 무엇을 추구할지는 좀 약간 살짝 보이는 그런 라인업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라인업만 보더라도 체급 차이가 좀 나요. 네, 많이 나죠. 벤치까지 하면은 네, 좀 뭐 이제 이거는 네. 두 수는 차이 나는 정도의. 저는 사실 맨더비에 대한 기대가 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맨유가 지금- 생각보다 좀 맨시티 만나서 잘했던 것 같은데라는 지난 생각이 시즌에도 있어서. 한 번 이겼고 한번 뭐 이겼고. 약간의 업사이드 이슈가 있긴 했지만 맞아요, 이기긴 맞아요. 했었고, 뭐 더비니까 당연히 네, 기대를 할 예전에 만했는데 이제 솔샤르가 있었을 때 네. 맨유를 잘 잡았던 기억이 있어. 맨시티를. 맨시티를 잘 네. 잡았던 기억이 있어서. 네. 솔샤르가 좀- 맨유를 잘 잡기도 했는데 그만 얘기하죠. 그런 맨유를 잘 잡기도 했죠. 녹화 못 하겠네 오늘.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어서 뭔가 좀 흥미로운 맨더비가 될 것 같았는데, 뭐 결과는 근데 3대 1이었지만 흥미롭긴 했어요. 흥미롭긴 네, 했죠. 사실- 흥미롭긴 했어. 사실 맨유가 첫 골 넣을 때까지만 해도 흥미로웠어요. 흥미로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전술부터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하던 것처럼 4-3-3 형태로 나오지만 스톤스가 전진하면서 3-2-4의 형태를 이루는 그런 라인업을 뭐 가져갔습니다. 뭐 그리고 좀 이번 경기에서만 나왔던 특징이 있다면은 왼쪽 맨짤 라인 베나노 실바 같은 경우에는 좀 포지션이 고정된 느낌이었는데,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가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왼쪽에 좀 사람을 많이 두고, 뭐 오른쪽 전환, 오른쪽에 사람을 많이 두고 왼쪽 전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솔레이션 형태 뭐 공격도 많이 시도했지만, 근데 뭐 이거는 뭐 새로운 건 아니고 원래 맨날 뭐 하는 맨시티나 거. 아스날이나 맨날 하는 거니까 늘 하던 거. 맨시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뭐 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유 쪽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은 저는 처음에는 이제 부패가 제로톱으로 표기가 되겠길래 이거는 테나 감독의 묘수로 뭐 중원 싸움을 강화해서 뭐 주도권 좀 노려보나 했는데 그냥 이거는 공격수를 빼고 미드필더를 넣으면서 그냥 수비 강화. 그렇죠. 그래서 약간 4-4-2의 형태긴 하지만 사실상의 그러니까 2가 공격수가 아니라 약간 공격형 둘다 미드필더처럼 미드필더, 네. 하나씩 다 내려와서 미드필더가 6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 한때 이제 음. 피파에서 다이내믹 택틱스로 유행을 했던 4-6-0 정술이 생각날 정도로 정말 모든 선수들이 좀 수비에 좀 집중된 뭐 그런 전술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팬으로서. 맨더비의 4-6-0. 저는 솔직히 이 전술을 말고 떠오르는 전술이 없습니다. 사실 맨시티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맨시티를 상대로 뭐 맞불어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스쿼드 멤버로는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최선의 방법을 썼다 생각해요. 저는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 저도 일단은 이 경기에서 들고 나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플랜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게 나중에 좀 교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꼬였던 거지. 일단은 전반적으로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일단 전반 앞선 채로 맞췄기 때문에 일단 이 전술 자체는 좀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맨시티라는 상대를 감안했을 때. 뭐 뒤에서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교체 카드만 보시더라도 사실 맨유가 스쿼드 상태가 팬들이 생각하는 네. 거 이상으로 좀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뭐 교체 투입된 선수가 캄부알라, 안토니, 암라바트, 포슨 선수인데 뭐 들어올 수 있는 선수로는 뭐 아마드 디알로 네. 선수가 더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해도 사실 이 선수들을 주전으로 내세웠을 때 팬들의 의구심이 없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터너 감독 자체는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의 전술을 짰다라는 라고 보는 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비 위주의 또 전술을 채택한 맨유였는데, 근데 아까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득점을 또 깜짝 네.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또 전술대로 흘러가는 경기가 또 됐습니다. 이게 롱킥이 날라왔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잘 트래핑해서 내주고 이제 레시포드가 달려오면서 지체 없이 슈팅을 때렸는데 솔직히 기대 안 했습니다. 네, 저도요. 아 이거 레시포드가 요즘 워낙 밸런스도 안 좋고 폼이 안 좋으니까 이게 뭐 슈팅 뜨거나 뭐 빗나가거나 했는데 그게 또 그대로 골 포스트 하단을 맞고 상단을 맞고 이렇게 들어오는 보고 뭐야? 뭐야 들어왔어? 진짜 깜짝골이었어. 진짜 그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약간 그 장면은 터나가 어떤 전술 큰 플랜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나왔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각도도 네. 사실 거기서 그렇게 차기가 쉽지가 않은데. 진짜 쉽지 않죠. 저는 사실 그 슈팅 전에 브루노가 저 위치에서 역습을 주도하면서 트래핑하러 뒤를 돌아서 패스를 내준다. 이게 안 그려지거든요. 아니 근데 의도했을까 그걸? 근데 그 장면은 일단 테나가 이거 100% 의도했다고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테나의 전술이 맞아 그쵸. 떨어지는 장면이었다고 네. 생각을 해요. 이제 맥토미니가 최전방에서 세컨볼 싸움에 투입이 됨으로써 수비를 끌고 다니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좀 볼을 찰 줄 아는 선수들이 최전방에 위치해줌으로써 좀 주변에 내주거나 앞으로 뿌려주는 모습이 종종 나왔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터나 감독은 진짜 아예 역습을 어떻게 퀄리티 있게 준비해 오는지가 좀 관건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맨유의 분위기는 상당히 올라왔었고, 뭐 그래도 맨시티가 당연히 전력이 더 앞서니까 네. 뭐 당연히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주도하고 공격하고 뭐 이런 흐름이 되긴 했는데, 뭐 맨유가 흐름을 탔는지 굉장히 수비 집중력도 좋고 그리고 골키퍼에 특히 선방이 좀 많이 그렇죠. 나오면서 좀 굉장히 전반전은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오나나가 일단 너무 좋은 선방을 많이 보여줬고 바란도 뭐 약간 슈퍼태클까지 아니어도 약간 육탄 방어. 커트를 되게 네.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크로스, 컵백 이렇게 형태 맞아요, 많이 맞아요. 올라오는데 그런 거 되게 잘 자르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역습도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간간히 나오긴 했어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레시포드가 두 번 놓쳤죠. 네, 레시포드 선수가 이제 골을 넣고 원격을 쐈는지 그 뒤로 모든 힘을 그거 뽀록이야. 뒤로 하지 않나. 예. 지도 놀랬어. 뽀록이야. 지도 놀랬어요. 제가. 전반 3분 만에 모든 걸 쏟았는지 이제 영 좀 이제 축구 선수가 맞나 그래요. 싶을 정도로 좀 트래핑도 실망스러운 이상하게 장면을 하고. 많이 보여줬죠. 한 2번 3번 정도 네. 좋은 역습 찬스가 있었는데 1대1 찬스. 네, 1대1 하나 찬스는 트래핑 잘못해서 손흥민처럼 하면 되는데 그걸 네. 못했고 그리고 하나는 또 헛발질 보여주면서 되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전을 딱 봤을 때는 테나가 되게 준비를 잘했는데 레시포드 폼이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봐도 저는 좀 팬심 더해서는 네. 좀 무방하다고 그래도 생각을 합니다. 레시포드가 골을 기록을 했으니까 또 이걸 뭐 마냥 깔 수도 없고 네. 어쨌든 넣었긴 아니야. 까야 돼요? 까야 돼. 까야 돼요? 오케이. 골은 골이고. 골은 골이고 그 뒤에 플레이가 엉망이니까 이건 진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골은 어쨌든 들어갔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테나우의 전술대로 딱 버티는 그런 그림이 완성이 됐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혼란이 또 굉장히 큰 찬스를 하나 놓쳐주면서 그렇죠. 뭔가 경기의 우주의 기운이 뭐 맨유 쪽으로 가서 뭐 이변이 나오나 이런 흐름으로 약간 전반전은 그렇게 맞춰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녹화 전에 설전이 있었죠. 이제 19-20 시즌 챔스 16강 맨시티 리옹전 스털링의 네. 우주 대폭발 실시 그게 더 넣기 어려운 골이었냐 이게 더 어려운 골이었냐 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본 결과 스털링이 더 넣기 쉬웠다라고 네. 판명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SG 값을 찾아봤는데 이 혼란의 그 기회는 XG 값이 0.89였고 그리고 스털링은 어렵게 찾아서 봤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0.87로 이제 나와가지고
근데 기록상으로 봤을 때 홀란드의 득점이 더 쉬워 보인다. 아, 근데 이게 좀 심하긴 했어. 아무도 없었잖아요. 심하긴 하죠. 아무도 없었고 그냥 포든이 헤딩으로 완벽하게 연결을 해준 곡이었는데 그걸 이제 골포스트를 맞추면서 사실 홀란은 이런 걸 그냥 나가지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렸나? 네, 아예 네. 날렸죠. 홀란은 이런 걸 놓치는 선수가 아니니까 그리고 네. 근데 스털링은 뭐 정상 참작이 스털링이니까 그래 가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실수긴 한데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홀란은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 찬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혼란이 요즘 조금 아쉽지 않아요. 네, 요즘 아쉬워요. 맞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뭐 FA컵에서 5골 넣고 막 이런 게 있긴 했는데 그거는 근데- 스치. 근데 뭐 지난 5골도 이겨 시즌과 못 비교를 한다면은 뭐 지난 시즌에도 뭐 찬스는 많이 놓쳤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에 그 엄청났던 대기록을 썼던 혼란에 비해서 지금 18골을 기록하고 있는 혼란은 조금 아쉬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아까 손흥민 선수 네. 비찬 스미스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홀란드 선수가 지금 비찬 스미스가 24개로 네. 압도적 1위인데 사실 득점보다 이렇게 많다는 게 득점보다 비찬 스미스가 많다는 게 조금 선수의 클래스를 생각하면 좀 아쉬웠다고 볼 수밖에 없죠. 당장 생각나는 게 지난 첼시전에서도 헤딩 네. 2번 실수해서 맞아요. 2골은 놓쳤거든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 그런 걸 봤을 때 팬들이 보기에는 아마 이 수치보다 좀 더 크게 아쉬움이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번 경기 그 세 번째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홀란드 선수가 뭔가 좀 그 자신의 이름값에 비해서 명성에 비해서 뭔가 활약을 보여준 건 적었거든요. 네. 이제 뭐 중간에 한 번 나온 이제 단독 돌파 몸 음. 돌리면서 단독 돌파 발안의 경고를 프리킥을 예. 이끄는 장면이 있었지만 그거 빼고는 뭔가 보이지 않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서 홀란드 선수가 좀 득점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어쨌든 뭐 골을 넣고는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경기력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좀 맨시티 팬들은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맨시티 얘기를 계속 하자면 점유율도 73%를 가져갔고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흐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많이 보는 지표는 상대 박스 안 터치. 이거에 어느 정도 했을 때 좀 기회를 잘 만들었냐 보는데 69대 9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90분 동안 69번을 맨유 이게- 박스 안에서 터치를 한다는 게 이게 더비? 그래서 사실 69번의 상대 박스 안 터치 거기에 슈팅이 몇 개야? 27개? XG까지 3.33? 근데 이제 홀란드의 이런 빅찬스 미스들이 걸쳐지면서 좀 맨시티가 쉽게 풀어갈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았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박스 터치 같은 경우는 중계 중에도 계속 수시로 나오기도 했는데 그때 23대 1이었나 뭐 24대 2 뭐 아, 이렇게 뭐 하여튼 왜냐면 레시포드 슈팅도 박스 안에서 안 박스 했기 바뀌었잖아. 때문에 거의 없어. 그게 아마 맨유 터치가 코너킥 한 번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전반에. 진짜 처참하네요. 그러니까 레시포드가 그 박스 안에 온 거 건들지도 못했잖아. 네. 그리고 아 그럼 터치로 기억 안 되나요? 헛발질 한 것도 뭐 헛발질 터치 한 거. 안 들어갔을 거 아니야. 뭐 그리고 전반에만 따지면은 이제 슈팅도 단 2개. 음. 뭐 레시포드 슈팅 빼고는 단 1개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흐름 자체는 압도적으로 그냥 맨시티가 다 주도하고 사실 이 1대 0이라는 스코어도 약간 맨시티 입장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스코어지만 어쨌든 우주가 도와서 뭐 홀란드도 비찬 스미스 하고 레시포드도 기적의 슈팅 나오고 하면서 일단은 전반전 자체는 맨유가 앞서고 끝냈다. 그래서 후반전이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 후반전으로 넘어가자면은 뭐 똑같은 흐름입니다. 뭐 두 팀 모두 큰 변화는 없었고 그냥 계속해서 그대로 맨시티가 그냥 맨유를 두들겨 패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뭐 잠깐 이제 맨유가 역습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솔직히 위협적이지는 않았어요. 네, 후반전에도. 뭐 위협적인 장면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정말 그 포든의 동점골의 빌미가 됐던 그 레시포드의 레시포드. 볼 소유를 잃었던 그 장면이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네.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그거 55분이었고 이제 네. 레시포드가 역습을 이제 시도를 하고 하면서 이제 쭉 가는데 워커랑 또 경합 과정이 그렇죠. 있었는데 좀 매가리가 없이 네. 넘어지는 그러네. 장면이 있었고 그래서 파울이 아니라고 판정이 됐고 또 그 뺏긴 봉이 연결이 돼서 또 포든의 정말 기막힌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이 됐었죠. 네. 레시포드가 잘못을 했군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레시포드. 그거는 감안을 안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턴오버를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죠. 이제 역습도 끊기고 오히려 포든한테 공이 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기 때문에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레시포드의 이 선제골이 잘 기억에 안 남을 수도 있겠네요. 대욕 아, 죄인. 기억은 나는데 골이 워낙 멋있으니까 아, 그 뒤에 괘씸한 남긴 거죠. 잔상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아쉬운 거지. 물론 이제 이 경합 과정에서 약간 이제 밀리는 장면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워커가 썼어요. 워커가. 손을 썼는데 맞아요, 쓰긴 이게 썼던 거 뭔가 넘어지는 게 약간 액션처럼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액션 그냥 밀렸으면은 파울이 됐을 것 네.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뭔가 오히려 레시포드가 너무 의도적으로 넘어지는 장면을 보여줘서 심판이 안 본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좀 담백하게 넘어졌으면은 좀 불 수 있었을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좀 레시포드가 쉽게 넘어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오버를 한다. 아 이 정도는 아닌데 약간 그러니까 살짝 밀었는데 막 네이마르처럼 막 과장탕탕 넘어지는 액션을 하니까 팀장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좀 헐리우드 좀 반칙을 얻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동작인 것 같다라 생각하고 반칙을 부르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그냥 중계화면으로 볼 때는 그냥 넘어지는 것만 보이니까 네. 워커가 이렇게 손을 쓰는 것 같은 넘어지는 장면 왜 안 불어? 약간 흥분하면서 봤는데 또 슬로우모션 뭐야 약간 이렇게 됐던 것 같아. 저도 그래서 일단은 그 장면으로 인해서 뭐 포든의 근데 뭐 중거리 슈팅 같은 경우는 뭐 전술이나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정말 개인이 정말 뭐, 멋진 득점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네, 그 앞에 있던 선수가 린델로프인데 뭐 그 선수가 왼쪽 풀백 전문으로 보던 선수도 아니고 뭐 그걸 린델로프 탓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냥 포든이 요즘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완벽한 코스로 완벽한 파워로 진짜 그거는 어떠한 골키퍼가 와도 진짜 못 막지 그렇죠. 않을까. 못 막는 슛이에요. 오나나가 그날 폼이 좋았는데도 그거는 진짜 오나나 입장에서도 아 이건 이거 어떻게 막어? 어떻게 막어? 라는 정도로 궤적이 정말 완벽했던 네. 골이고 그리고 저는 이 골이 나오기 전에 맨유가 좀 소극적으로 임했던 게 결국 실점의 원인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계속- 전반전까지 좋았던 게 맥토민이랑 브루노를 어쨌든 계속 올리면서 압박을 네. 하면서 맨시티의 빌드업을 어느 정도 방해를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전 되면서 맥토미니가 이제 밑으로 내려다니면서 상대 공격한테 끌려다니는 모습이 네. 계속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맥토미니가 내려오니까 앞에서 좀 빌드업 방해를 못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차단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좀 소극적이었던 운영이 결국에는 포든의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사실- 계속 두둑이 맞다 보면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합니다. 나중에 또 네. 이거 말고도 테란한테 욕먹을 게 많습니다. 제가 작심을 하고 봤기 때문에 무섭다. 뭐 그래서 일단 맨유 입장에서는 어쨌든 맨유도 마법으로 골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또 마법으로 골을 하나 준 상황에서 뭔가 쌤쌤이다. 뭐 이렇게 뭔가 축구의 신이 공평한 결과를 내려줬다. 뭐 이렇게. 네. 쌤쌤이 맞나? 쌤쌤 나는 레시포드가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포드는 골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죠. 물론 이 포든의 골이 굉장히 멋있는 골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1대1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더 맨유 입장에서는 암울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일단 시티가 59분에 도쿠를 빼고 알바레즈를 투입을 합니다. 뭐 일단 그래서 베르나르 실바가 측면으로 다시 옮기게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이 59분 전까지는 좀 도쿠 쪽에 갈 때는 좀 메뉴가 좀 편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유일하게 상황에서. 제가 안심이 네. 됐던 순간이 도쿠가 볼을 잡았을 때는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약간, 숨 쉬자. 약간 덕배나 뭐 다른 선수가 잡으면 로드리, 덕배 이런 선수들이 중앙에서 볼 좀 되게 불안한데 포든이랑 근데 좌측면으로 공이 나왔을 때 유래가 좀 편하게 봐도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뭐 방송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도쿠 얘기를 지난번에 써놨었거든요. 맞아요, 첼시 맞아요. 맨시티 전에. 근데 저도 도쿠가 이제 시즌 2에는 그 파우사 롤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그리고 드리블 돌파도 되게 PL에서도 극상위권으로 많이 성공하는 선수였고 근데 최근에는 뭔가 드리블도 조금 읽히는 모습이 있었고 또 그리고 슈팅이나 운전에서의 선택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약간씩 어긋나는 모습이 보이면서 약간 맨시티가 덕배가 돌아와서 풀어난 부분인데 오히려 도쿠 쪽에서 좀 더 말리는 모습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쌤쌤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나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도쿠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도쿠는 상당히 그러니까 맨시티라는 그런 팀의 컬러에 생각해봤을 때는 조금 안 맞는 선수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뭐 맨시티의 윙어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그릴리시 같이 이렇게 공을 끌어주고 내주고 네. 뭐 이런 움직임 아니면 뭐 포든처럼 그냥 다 잘하든가 아니면 뭐 그런 종류의 윙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도쿠는 우리가 아는 프리미어리그 윙어들 뭐 옛날에 뭐 윌프레드 자 생맥시망. 뭐 생막시방 뭐 이런 선수들 같이 약간 직선적인 드리블 네. 뭐 직선적으로 움직이지만은 않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파괴적인 드리블에 좀 능한 선수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맨시티는 다 상대 다 내려가 있고 그래서 한 명 뚫어도 한 명 더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당탕탕 뺏기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자하나 도쿠가? 맥시망이 뭐 사실 내려 있는 상대를 막 뚫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어쨌든 뭔가 올라가 있는 네,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팀들을 뚫는 게 더 많았으니까 확실히 형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도쿠도 상당히 왜냐면 요즘 좀 부진하고 있거나 아까 첼시전 얘기도 하셨지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상당히 좀 읽히는 모습 그다음에 상당히 한기점이 좀 드러나 있는 모습이고 지금 그릴리시가 또 부상이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 점은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이 경기에서는 도쿠를 또 깔끔하게 빼주고 알바레즈로 대처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는
69분에 에반스를 빼고 캄브왈라라는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 누구예요? 근데 이 선수가 웨스트햄 전에 제가 알기로 선발 출전한 네. 센터백으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유스 출신 센터백인데 어. 그런데 뭐 뭐. 솔직히 그러니까 솔직히 에반스가 네. 나이도 있고 네. 못 탔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나이도 있고 이제 체력도 좀 맞아요. 힘들어 보이고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네. 제가 봐도 네. 제가 봐도 에반스가 이 경기 뭔가 90분 뛸 그러니까 그런 몸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려고 데려온 선수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체력 안배 차원에서 어쨌든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네. 이렇게 마련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캄브왈라 선수가 오른쪽 수비로 가고 네. 왼쪽에 디오고 달로가 가고 그다음에 린델레프는 다시 중앙으로 네. 이동을 하는 그런 변화가 시행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유가 그래도 좀 공격을 막아내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교체를 기점으로 해서는 거의 그냥 완전히 좀 힘이 빠지는 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선수들이 어쨌든 갑자기 이제 위치 변화가 두 자리나 있잖아요. 네. 린델로프가 왼쪽 풀백에서 센터백으로 가고 달로가 완전히 반대. 그러면서 수비 밸런스나 집중력 같은 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선택이 또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선택인 게 어쨌든 캄발라 선수 뉴스잖아요. 네. 에너지 레벨이 있는 선수를 풀백으로 쓰는 게 어떻게 또 골을 뭐 아예 얻는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좀 타당한 선택이지만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땐 좀 아쉬운 선택이었다. 뭐 근데 약간 그냥 가불기였던 것 같아. 가불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할 게 없어.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저도 뭐 그 상황에서 교체를 에반스를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고 저도 이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결과가 그쵸. 이렇게 나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래서 뭐 그 이후에는 뭐 75분에 안토니 넣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 후반전 막판으로 가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맨유가 계속 버티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후반전 막판으로 가면서 맨시티가 또 하나의 변화를 시도를 하는데요. 일단은 그 양 윙어의 위치를 교체를 해줍니다. 포든이 왼쪽으로 가고 그리고 베나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변화를 시도를 했는데 뭐 제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포든이 이렇게 베나실 보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감독이 지시한 건지 아니면 선수들 개개인적으로 바꾼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맨유의 오른쪽을 캄브와라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안토니도 수비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걸 좀 노린 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이 변화가 주요했습니다. 적중했죠. 적중해서 결국 역전을 네. 당했죠. 그래서 포든이 왼쪽에서 알바레즈와의 연계를 통해서 완벽한 찬스를 잡고 정말 깔끔한 마무리. 그래서 이 지점에서 경기가 사실 끝났다고 끝났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뭐 이 이후는 맨유가 뭐 빌드업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빠져나오지 못하더라 아예 그냥. 거의 할 수 있는 게 가둬놓고 롱킥밖에 뺐죠, 없고. 그냥. 맨유의 파이널 서드에서만 경기가 그렇죠. 진행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참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 그냥 이렇게 보는데 눈이 이게 마음이 이게 아파. 뭐가 이게 아니, 더비전이 아니야. 더비전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 선수 퀄리티를 봤을 때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 화는 나는데 뭔가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자꾸 좀 슬픈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가면 혼란의 추가골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맨유가 더 밀리는 상황으로 가게 됐는데 근데 어쨌든 경기를 돌아보면은 스코어는 이제 1대3이고 네. 그리고 맨유가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팽팽한 흐름이었던 시간들이 길긴 했지만 60분 정도. 네? 55분인가? 아니 그래도 1대1 상황이면 한 7, 80분 정도까지 1대1까지 네. 하면은 7, 80분 정도까지는 굉장히 팽팽한 흐름이 유지됐는데 어쨌든 근데 이 기록을 돌아보면 팽팽한 흐름. 팽팽한 흐름? 스코어는 팽팽했다. 스코어만. 네. 네, 스코어만. 어쨌든 잘 버틴 거니까 잘 맨유가. 버텼으니까. 근데 뭐 슈팅 수나 아니면 점유율이나 뭐 경기 내용, 선수들의 퀄리티 뭐 이런 걸 봐도 그냥 전반적으로 더비 경기라기보다는 그냥 강팀과 약팀의 그런 그렇죠. 압도적인 경기. 야, 오히려 맨시티가 아이고 야 골은 안 따라줬었는데 야 우리가 잘 해결했다 뭐 이런 느낌. 맨시티에서 라이벌을 이겨 와 우리가 강한 상대를 꺾었어 이런 느낌이 안 들었을 것 같은 경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냥 맨시티도 이제 항상 큰 점차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되게 어떻게 네. 보면 소위 꾸역승을 할 때가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 80분까지는 그런 느낌을 한 느낌이 아니었나 그래서 생각이 많이 들었죠 저도. 그래서 기록을 좀 살펴드리자면 슈팅이 27대3 기마가 점유율이 72.9 대 27.1 네, 패스 성공률이 맨시티가 92% 맨유는 79% 네, 이렇게 됐습니다. 90% 넘는 거 되게 오랜만에 봐요 패스 성공률. 그러니까 압박이라고 할 게 거의 없었으니까 맨유가 편안하게 볼을 돌릴 수 있었죠 맨시티는.
이게 뭐 강팀과 강팀의 경기를 리뷰하고 있는 게 맞는지. 사실 굉장히 빅경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액션존 플레이가 일어난 공간을 살펴보면은 맨유 파이널 서드가 52%. 그러니까 거기에 경기의 공이 절반이 네. 우리 진영에서 네. 그리고 이제 맨시티의 서드에서 위치한 공의 비율이 13%. 그 에데르송이 공 잡고 신발끈 그렇죠. 묶었나 뭐 보다. 그런 약간 그런 맨시티가 후방 빌드업 장수를 잘 보여줄 기회도 없었다. 맨유가 그쵸. 압박을 안 하니까. 후방에 공이 없으니까 일단 네. 그래서 맨시티 경기 하나 빌드업 보는 맛으로 보긴 음. 하는데 이 경기는 거의 맨시티의 공격 전술 훈련 정도로 음. 약간 흐름은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크게 좀 차이가 훈련. 그리고 사실 저는 파이널 서드 52%는 진짜 처음 보거든요. 저도 처음 봅니다.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 네. 게 파이널 서드에서 경기의 절반을 맨유의 파이널 서드에서 한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뭐 없습니다. 네. 연민을 할 수도 경기에 없고 뭐 이거. 대해서는, 네. 아 슬펐다. 네. 굉장히 힘들었다.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슬픈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뭐 그리고 맨시티 얘기부터 잠깐 해보면은 맨시티는 진짜 이제는 밀집 수비를 통해서 맨시티를 막아내는 건 상당히 어렵다. 네. 그 좀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맨유가 사실 저는 밀집 수비의 극한을 보여줬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집중력이나 그리고 선방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는 길을 찾아낸다. 이게 계속 때리다 보면은 네. 어떻게든 뚫리더라고요. 이게 맨시티 정도 되는 팀은 근데 그거를 못하는 팀이 있거든요. 맨유, 첼시도. 아, 첼시도. 첼시. 그러니까 약간 뭐 우리가 경기를 볼 때 어쨌든 빅시스와 이제 그 외의 팀들이 경기를 할 때 대부분 이제 맨유는 유독 그 상대 선수 수비들이 두 줄을 세우는 경우가 뭐 이번 시즌 말고도 이제 항상 많았거든요. 네. 근데 항상 못 뚫어요 맨유는. 못 들죠. 네. 터너가 초반에 왔을 때 잠깐 뚫나 했더니 다시 못 뚫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딱 느낀 게 맨시티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중거리 슈팅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중거리 슈팅이. 근데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일단 오늘 득점을 한 포든도 그렇고 네. 데브라인, 네. 로드리. 그러니까 경기 중간 중간에 데브라인 선수나 로드리 선수나 중거리 슛 때리는데 그 파워랑 색이나 정확도가 너무 날카롭고 좋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수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나게 되고 뭐 결국 이제 동점골은 뭐 중거리 슈팅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맨유를 보면은 중거리 슛이 브루노 말고 뭐 레시포드 이거 뽀록 터지긴 했지만 사실 정상적인 폼 아니고 네. 호일룬이 중거리 슛 좋은 선수 아니고 그리고 안토니가 중거리 슛이 너무 안 좋은 게 좀 클 수도 있어요. 야, 이 안토니 친구는 안토니는 중거리 이게 슛만 안 좋은 게 중거리뿐만 아니라고 아니라 크로스도 그러니까 얘는 드리블 드리블도 안 좋고 거거든요. 빠른 선수도 네. 아니고 뭐. 지금 제가 중거리 슛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가르나초도 중거리 슛이 그렇게 좋다 할 수도 없고 네. 카세미르도 원래는 레알 있을 때는 되게 중거리가 좋았는데 빵빵했는데. 지금은 영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고 그런 상황. 맥토미니 당연히네. 그러면 이제 머리를 써야죠. 네.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요즘 중거리 슈팅이 뛰어난 선수가 없는 게 좀 맨유가 좀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베오르스트가 다시 이제 또 베오르스트가 베어로스트는 뚝배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 맞아요. 네, 그렇죠. 키가 활동량 누르긴 했죠. 네. 네. 이게 맨유가 올 시즌에 점유율이 평균 점유율이가 경기당 점유율이 PL 9위예요. 저는 사실 제가 이걸 왜 찾아봤냐면 저는 사실 맨유가 그렇게 가둬놓고 팬다고 막 점유율을 엄청 높게 가져간다고 생각한 적이 많이 없거든요. 약팀과의 경기에서도 네.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저는 오히려 맨유가 맞아. 그냥 밀리는 딸깍하고 경우도 버티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올 시즌 맨유는 그냥 카스미로가 물론 빠져있는 시간이 많아서 막 라인을 높이는 거에 부담스러웠다. 아니면 뭐 최근에 네빌 캐러거가 비판했듯이 얘네가 지금 막 지공 전술이나 역습 전술이나 이런 게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서 라인 사이의 간격이 되게 불안정하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었듯이 조금 시즌 내내 이 팀이 어떻게 지공을 했었지라는 생각이 잘 안 들 정도로 뭔가 지공 패턴보다는 역습에 의존한 모습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터너의 문제인지 저는 사실 첼시도 포체티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게 맨유의 지금 현 작금의 상황을 터너의 문제인지 이게 스쿼드나 아니면 이적 시장이나 뭐 구단주 요렇게 좀 거시적인 문제인지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또 이제 터너의 픽이었던 안톤 이런 선수들이 그거는 안토니 터너의 마운트 문제입니다. 이런 선수들이 좀 부진하고
그나마 이제 스카우터들이 제가 알기로는 호일룬을 픽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근데 그나마 이런 선수들이 터지는 걸 보면은 이건 진짜 테너 잘못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선수 보는 눈이 진짜 정말 네. 부족한 거죠. 심지어 이제 그쵸. 그런 선수들이 싸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아약스 얼마를 그게 보면서 문제예요. 데려왔는데 아약스 시절에는 선수 보는 눈으로 먹고 살았던 양반 아닙니까? 그런 선수들한테 얼마를 부어서 데려왔는데 이런 선수들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좀 헤매는 걸 보면은 감독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안토니 얘기도 해주셨지만 안토니가 이번 시즌에 11번 선발, 10경기 교체, 리그만 따지고 보면 그래서 947분을 뛰었거든요. 그게 다 아닌가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0골 맞아요. 0도움. 0골 옐로 카드는 있나요 혹시? 옐로 카드는 3개 받았네요. 와, 네, 대단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많이 받았네.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메뉴 공격진이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사실 호일룬이 잘해주고 있지만 그것도 뭐 그냥 호일룬이 그냥 잘하는 거잖아요. 뭐 특별히 뭔가 있다기보다는 이게 자꾸 만들어줬다기보다는. 맨유 첼시 얘기하면 텐션이 떨어져요 저희가. 약간 자꾸 숙연해져 이렇게. 팀 사정이 좀 막 욕을 할 수는 사정인지라. 없고. 그래서 이제 맨유가 이번 경기 패배를 하면서 현재 승점이 44점. 리그 4위인 빌라와는 11점 차입니다. 그리고 5위 토트넘과 보더라도 승점 6점 차로 지금 상당히 챔스 경쟁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고 사실 자력 진출은 좀 어렵게 어렵죠. 된 네. 상황이죠. 이게 사실상 그 빌라랑 토트넘이랑 모두 리그 2차전을 마쳤기 때문에 6점짜리 경기가 없어요. 그래서 네. 미끄러져 주길 네, 바라야겠네요. 이게 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5위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토트넘이 많이 미끄러지지 않는 이상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한 경기를 덜 치러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9점 차라고 봐도 거의 뭐 이거는 챔피언스리그 꺼내긴 약간 좀 미안해지. 이제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맨유가 아마도 4월쯤에 또 고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맨유가 그 4월에 또 고된 일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맨유가 좀 불안점이라 할 수 있는 게 테너가 특히 선임된 이후에 빅식스 원정에 엄청 약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6경기 3무 6패 10득 27실점인데 이런 결과로 계속 임한다면 뭔가 그 위의 팀들과의 격차를 줄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유 같은 경우는 사실 챔피언스리그 뭐 이렇게 올라갈 생각보다는 이제 좀 떨어지지 않는 걸 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네, 걱정을 유로파 해야 리그를 되는, 네. 현실적으로 노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정말 이제 위 팀들이 잘해줘서 저희가 말했던 챔스 5개 팀 아니 그래도 힘들어요. 그렇게 네. 해야지 좀 가능성이 네. 생기는 거죠. 근데 한 그나마. 3경기 전까지만 해도 빌라가 좀 하락세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또 3연승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맨유가 설 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지 않나. 오히려 지금 밑에 웨스트햄이나 아니면 뉴캐슬이 지금 웨스트햄이 42점, 뉴캐슬이 40점으로 오히려 토트넘과의 격차보다 이 팀들과의 격차가 더 적거든요. 그래서 아유. 좀 미끄러질 걱정을 좀 해야 되지 아이고, 않을까. 오히려 6위를 못 지킬 가능성도 네. 있다. 그렇죠. 4월 일정이 워낙 네.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골득실대로 뭔가 순위가 정렬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 마이너스 네, 그래서 저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유 너무 심한 거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몇인데? 예를 플러스 들어 1, 플러스 1. 만약에 플러스 1이야. 플러스 일. 네. 이게 마이너스 2가 근데 좋네. 다시 더보기 리그로 내려갔어요. 이게 골득실 순위로 보면 맨유는 9위입니다 지금. 9위. 그만하시죠. 마음 아픕니다. 네, 맨유 넘어가시죠. 얘기 그만하시죠. 맨유 어렵다. 그만하시죠. 맨유가 어렵다. 그래서 마카의 경쟁. 뭐 챔피언스리그는 고수하고 약간 유로파 진출권을 좀 수성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입장으로. 아니면 FA컵 우승 그만하시죠.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그만해. 리버풀만 하더라고요. 이거 비참합니다. 그만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맨유 얘기 마무리 해 보자면은 맨유가 이제 지난 시즌에 잠깐 살아난 모습을 보이나 싶었지만 이번 시즌에 다시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쨌든 맨유가 그래도 옛날 같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재정비 프로세스를 지금 몇 번째지? 한 5번째 가동하고 있는 것 네, 같거든요. 맞아요. 재정비를. 모바일 무솔랑 재정비 프로세스 팬이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 레드클리프가 와가지고 뭐 수뇌부들도 네. 그렇고 누구 어디 풋볼 디렉터였나? 풋볼 네, 디렉터 그래서 새로 가지고 뭐 뉴캐슬 쪽에서 데려온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글레이저의 그 강점기 시대의 그 졸속 행정들은 조금씩 청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위쪽에서 처리가 돼야 저는 감독 이하 선수들이 좀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올 시즌보다는 더 나아진 내년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리고- 저는 렉클리프가 생각이 있다면 이번 시즌에 테나우를 갈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시즌 사실 중에 이 경기 그러니까 테나우가 저는 좀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이 경기를 전 전반을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경기마다 이 감독이 준비를 잘해오면 이 감독 오늘 준비 잘했는데 운이 없었네가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했다가 역전 당하고 했다가 교체 이상하게 해서 경기 말아먹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팬들 눈에 좋게 보일 수밖에 좋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실수가 반복된다면 렉클리프도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제 테너를 아니면 진짜 전폭적으로 막 밀어주든지 물론 그 개눈깔로 뭐 뭘 할 수 없겠지만 테너를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던 밀어주던가 아니면 여기서 빨리 결단을 내리든가 둘 중 하나를 빨리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테나우 저도 잘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강팀과의 경기 말고 강팀과의 경기는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 어쩔 수 없다 다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기 말고 다른 경기들 네. 약팀들과의 그래. 경기들에서도 이게 발전적인 모습이 이번 시즌에 전혀 보이지가 않고 왜냐하면은 사실 약팀들과의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보이는 건 지금 브라이튼도 하고 있고 웨스트햄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울버햄튼도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맨유가 경기력적으로 놓고 보면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여주지 못함에 있어서 많이 좀 실망스럽다 이번 시즌은. 그러니까 뭔가 그 터너 감독이 준비한 전술에 저는 항상 핵심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라고 그건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 선수가 없을 때 다른 전술을 잘 꺼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형들 말씀대로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사람이 플랜 A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너무 플랜 A를 생각을 해서 말 그대로 리산드로가 없는 전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가 없어서 우리 경기 졌어. 약간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런 피드백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팀의 공격 전술을 짜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전술이란 걸 득점을 하기 위함이 사실 가장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핵심을 수비수한테 맡기는 것도 사실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부상이 솔직히 잦아서 이번 시즌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런 부상자들이 맞은 상황에서도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또 잘 유지하고 있는 구단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브라이튼도 네. 솔직히 부상자 개 많고요. 부상자 토트넘도 많고. 한때 엄청 어려웠고. 네, 그런 상황임에도 방법을 찾아내는 게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부상자가 많아 이런 핑계로만 이렇게 시즌을 좀 보내는 것은 부상은 좋지 다 않다고 많아.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 많아요. 그렇죠, 다 명장들도 다 이렇게 위기를 겪고 리버풀도 많고.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리버풀 보면 지금 거의 유스 팀인데요. 이번 시즌 말고 리버풀은 예전에 막 필립스, 막 리스 윌리엄스 이런 진짜 막 3부 리그 막 이런 센터백들로 시즌을 운영했던 적도 잠깐 있었는데 이런 걸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테나우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 감독 한계라고 봐야겠죠. 봐봐 또 무거워진다. 또 무거워지네. 야, 그만하자 했죠. 이게 이렇게 그만해야 된다니까 이게 됩니다. 텐션이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 거야. 모르겠어요. 슬퍼집니다, 경질을 해야 된다고는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저는- 아직도 믿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도 없고 대안이 없어요. 제가 아니 아직 많이 풀리잖아. 뭐 그 작년에- 투에도 나오고 뭐. 근데 작년에 지금 선임하긴 좀 그래요. 아, 지금은 늦었어요. 투에도 나오고. 저도 자를 거면 진작에 잘랐어야지. 아예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나는 누가 와야 이 맨유의 그래요. 이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위에서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스쿼드로 대안이 가지고 뭐 당장 그렇죠. 탭이 네. 오지 않는 한 네. 클롭? 이 클롭 스쿼드로 납치? 챔스 가라고 하는 거 솔직히 저는 양심 네, 없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클롭 납치. 네.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뭐 누구야? 캄부알라가 지금 센터 뭐야? 백업으로 나오는 팀 보고 야 너 챔스 못 갔어 너 잘릴 거야. 이거는 포슨 조금 무리가 물론 터너 감독의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약간 이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 약간 반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경질은 애매한데. 바꿨을 때 상승 기대 효과가 있어야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던가? 진짜 이건 선 넘었다 네. 정도. 근데 뭔가
그렇다기에는 맨유가 약간 좀 애매한 음. 선상에 지금 걸쳐 있는 느낌이지 않나 해서 그러니까 성적은 또 나쁘지 네. 않으니까 사실. 성적은 지금 6등을 기록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맨시티 6까지는 하고 있으니까. 맨시티 상대로 사실 이길 거란 기대는 별로 맞아요. 하지 맞아요. 않은 건 맞아요. 이 사실이잖아요. 경기 전에 배당이 참. 저도 기대 안 하고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아마 기대하고 네. 온 패는 근데 이게 없겠지만 레시포드 골이 들어가니까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을 하게 되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시즌이 끝나고 바뀌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그 정도가 프리시즌을 두고 네, 저도 그 정도가 결정 시점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솔직히 대안이 없어요. 맞아요. 대제를 그건 비든 어렵긴 하죠. 누구든. 네. 2월에 올 사람이 이 경기 제가 배당을 다시 보고 있는데 품목 기준으로 맨시티 승리가 1.25배, 맨유 승리는 9.5배. 아, 10,000원으로 90,000원을 벌 수 있는. 속골 넣었을 때 배당. 9.5배 거의, 얼마나 아니 이게 더비 배당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좀 네. 처참하긴 하다 좀 진짜. 그렇죠. 아무리 부끄러운 맨유가 수준이죠. 원정을 떠나는 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맞아. 이만큼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성적이 뭐 6이고 이런 거랑 별개로. 그만합시다. 왜냐면 이제 네. 진짜 수뇌부가 몇 년 만이야 바뀌었으니까 네. 이제부터 또 다시 길을 찾아야겠죠. 정말 수뇌부부터 바꿔서. 이제 감독한테 영입 권한 주지 말고 음. 그러니까 줄 거면 터너 말고 다른 감독한테 음. 주고 일단 스카우터들을 좀 믿어보고 뭐 그런 시점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유에 또 맨시티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맨유에 좀 건승을 좀 기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첼시도 한번 하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누구랑? 나만 당할 수 없지. 첼시도 요즘 나긴 했어요. 첼시 네. 그저께 경기로만 해도 한 2시간 브랜트포드. 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드전만 네, 해도 2대2 비겼죠. 그 다음 경기가 뉴캐슬 화요일 새벽에 하네요. 아 비겁하게 화요일 새벽에 하죠. 비겁하게 화요일 할 수가 없네요. 시간만 있으면 뭐 첼시가 화요일에 첼시 많이 해요, 맨시티전 이거. 끌어와서라도 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아니, 상황이 궁금하긴 하다. 포체티노랑 터나워 중에 누가 먼저 잘릴까? 근데 그거는 두 분 다 일단 끝날 때까지 있긴 하지 않을까요? 있을까? 맨유 첼시 이거 4월 5일 금요일 새벽 4시 15분. 라이브 할까요? 멸망전. 저 그날 공강이거든요. 저도 금공강이라서 궁금해요. 올까요? 진짜 시간은 괜찮은 것 같고. 목요일 방송 네. 딱 끝나고 금공강이라서 불태우라면 영혼의 한타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리버풀과의 아 재밌겠다. 영혼을 건 다음 매치가 주가 예정이 돼 되게 있습니다. 중요한 경기가 많아요. 그 토트넘이랑 빌라 경기는 아, 일요일 10시에 있고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12시 어, 50분인가요? 리뷰할 경기가 많겠네요. 12시 45분입니다. 그때 이제 거의 맨시티랑 네. 리버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리버풀이 우승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리버풀 한번 그렇죠. 응원해 아니, 보도록 맨시티가 너무 독식하면은 좀 그래. 난 맨유 팬이지만 뭐 둘 다 별로지만 클럽 팬이라. 그래도 리버풀이 나은 것 클럽의 마지막 가는 네. 길.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죠. 다음 주 경기가 훨씬 더 주목이 되는 것 같고요. 뭐 맨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뇌부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좀 더 화이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화이팅! 화이팅! 맨유 해야지. 화이팅! 네. 그래서 화이팅을 하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고요. 저희가 준비한 오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폴 포그바에 관한 얘기인데요. 오늘 이제 며칠 전에 기사가 떴는데 폴 포그바에게 최대 4년의 자격 정지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이죠? 일단은 이 사건을 아예 처음 듣는 분들을 네.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지난해 8월 20일 우디네스와의 홈 개막전에서 경기가 끝나고 이제 도핑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포그바 선수가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금지 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을 수치를 높여주는 그리고 노화 방지랑 근육 강화 효과를 좀 가져오는 디하이드로 에피안드로스테론 이름도 어려워요. 잘 읽으셨는데요. 그런 성분이 검출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성분이 그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지정한 대표 금지 약물이어서 이제 더욱 문제가 됐고 이제 포그바는 8월이랑 10월 이제 두 차례의 검사를 거쳐서 검사를 실시했는데 모두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온 건데 여기서 이제 판결을 내린 쪽은 이탈리아 반도핑 재판소 여기서 포그바한테 4년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검사도 다 네. 양성이 나왔고 네. 뭐 그리고 징계도 일단은 재판소에서 내려졌으니까 포그바가 이런 약물이 이런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을 하고 현재 포그바의 몸에는 금지된 성분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네. 거는 확실한 것 같네요. 네, 그거는 이제 확실한 상황인데 이제 포그바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이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러죠. 네. 뭐 사실 이거 뭐 누가 순순히 네. 인정하겠습니까? 왜냐면 4년이면은 뭐 선수 진짜 무조건, 커리어가 거의 끝날 위기에 네, 처한 그렇죠. 거예요. 사실 뭐 포그바 선수가 93년생 93년생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27년까지인가요? 그러면 네. 그 기간까지 정지를 받으면은 거의 35 이럴 때 돌아오는. 그러면 넷 거의 다섯 뭐 쯤에 선수 생활이 돌아오겠죠. 끝난 거나 다름이 없죠. 네. 그래서 일단은 포그바는 이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이제 항소할 예, 예정이라고 밝혔고, 근데 이제 이탈리아 현지 매체에서는 이게 뒤집힐 확률이 거의 없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거가 명백하니까. 증거가 명백하고 4년 그리고- 징계를 내린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두 네. 차례 검사를 진행했는데 맞아요. 양성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성분이 있다는 건 맞는 거예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조건 4년을 때리는 건 아닌데 네, 맞아요. 이제 포그바가 처음에 뭔가 계속해서 항소를 하고 약간 이걸 불복하면서 좀 길어졌고, 근데 할 때마다 뭔가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이제 판결 그 징계 수위도 세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포그바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뭐 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포그바 입장으로는 포그바는 금지 약물 성분의 의사가 처방해준 보충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포그바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신체 특정 결함이 확인돼 미국 회사가 만든 보충제를 섭취하라고 이게 의사가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러 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의사가 처방한 먹으라서 약을 먹었다. 먹었다. 의사가 처방약을 먹었고 나는 그냥 모른 채 먹었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이거 항상 도핑 관련해서 이슈 나올 때 네. 의사가 이렇게 그렇죠. 줘서 먹었다. 의사가 나는 줘서 그 성분이 먹었다. 뭔지 몰랐다. 네. 누구는 뭐 아내가 준 다이어트 네. 약을 네, 먹어. 오나나. 네, 오나나였죠. 그러니까 뭐 청문회에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와 같은 항상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물질적 증거나 진짜 그런 결정적인 증언 이런 게 나오지 않는 한 CAS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네.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게 약이 아니라 보충제잖아요. 보충제죠. 그러니까 이게 약물이 아니고 그러면 의사의 처방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의사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지 포고바가 자진해서 그냥 쓱 알아보고 사서 먹었는지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처방전이 남아 있을라나. 그러니까 처방전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 남아 있을 수가 없죠. 아니 근데 뭐 그런가? 네. 그래서 영양제 드세요라고 의사가 구두로 말할 수 있지만 그쵸. 굳이 처방전을 남길 필요도 그걸 없고. 증거로 할 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 거의 병원 가서 녹취를 포고바가 그렇죠. 했지 않는 이상 증거가 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의사가 포그바랑 친한 사이라는 게 또 기사가 아. 나오고 있어서 아이고.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만약에 증언을 하게 되더라도 이게 얼마나 유효한 효과가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관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좀 신빙성이 떨어질 수가 있죠. 둘이서 서로 입을 맞춰서 네. 막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 포그바의 형량 감량을 시도를 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네. 증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4년 징계가 정말 크잖아요. 엄청 크죠. 네. 4년은 4년은 지금 도박 그 토날리가 네. 지금 1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년 한 반 아이반 토니도 정도를 최근에 받았는데 풀렸고. 6개월. 네. 근데 4년은 거의 4시즌을 네. 못 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포그바의 나이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뭐 선수 생활이 끝날 정도의 중징계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네. 지금까지 이제 도핑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례들이 좀 있지만 네. 이렇게 4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실 이렇게 4년까지 주어진 경우가 흔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봤는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 네, 약물을 해서 징계를 받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브라질 출신의 주앙 페드로라는 선수가 네. 처음에 4년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신도 모르게 오염된 식품 보충제를 섭취했다는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징계가 이제 6개월로 단축이 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리고 UFC 선수인 바비 그린 역시 포그바랑 동일한 반응을 보였는데 또 6개월로 그쳐서 징계가 완화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포그바가 과연 그렇죠. 그냥 이 뭐 보충제를 먹었다고 하지만 이 성분을 알고 먹었냐, 네, 아니면 모르고 그냥 먹었냐. 약을 먹었는데 그 성분이 있었네 네. 이렇게 됐냐. 고의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포그바 측의 주장대로 만약에 진짜로 의사가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은 충분히 이런 주앙 페드로와 같은 감경 사례를 적용할 수도 있긴 네. 하겠네요. 네, 그런 가능성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증할 수가 있는가? 네. 그 뭐 입증은 뭐 포그바 뭐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해야겠죠. 그거는. 네, 변호사를 잘 꾸려서 알아서 해야겠죠. 뭐. 그럼 뭐 저희가 해줄 문제는 네.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상당히 좀 물음표가 네. 띄어진 상황이고 현재 상황대로라면은 주변의 약간 기사의 분석에 따르면은 아마도 4년 징계가
확정이 될 것 같다. 근데 아마 또 뭐 항소하고 이럴 테니까 좀 시일은 걸릴 것 같긴 네, 하죠. 근데 항소 네. 결과가 한 6, 7개월 뒤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러네. 포그바 선수가 계속 쉬어야 되니까. 이게 문제죠. 근데 사실. 소급 적용이 되나 그게? 그게 23년 9월부터 소급 적용이 아 된다고 소급 합니다. 적용이 네. 되는군요. 네. 기간이 계속 적용되고 있었긴 아. 하니까 만약 이제 아. 포그바 선수의 그런 형량 기간이 줄어들어서 만약 1년 정도가 된다 하면 바로 나올 수 복귀를 있어요. 할 수가 어.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 그냥 2027년 추가적으로 2027년까지 푹 쉬는 게 네.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현실적인 건 유벤투스와의 계약 기간도 있기 때문에 네, 26년까지입니다. 26년까지니까 그걸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만약에 27년까지 정지면은 그냥 사실상 계약 해지가 더 나을 네. 수도 있어요. 진짜. 지금 주급은 제가 듣기로는 최소 주급을 받고 있다고. 맞아요. 나갔죠. 뭐 수당 이런 거 다 빼고 받겠죠. 그거는 뭐 안 줄 수도 없는 거니까 계약 거의 관계라서. 직장인 수준으로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완전 네, 그냥 소폭으로. 줄 수 있는 어. 최저주급. 거의 400만 원, 뭐 오. 월 400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다고 들었고, 어쨌든 포그바가 뭐 되게 많은 걸 내려놓긴 한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 선수 생활 내려놨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자존심도 내려놓고 좀 싸우겠다 약간 이런 의지를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게 막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 성분이 근육량이랑 폐활량을 돕는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게 CSA에서 좀 대표적으로 지정한 약물이라는 점도 있고 해서 이걸 모르고 운동 선수가 이걸 모르고 먹었다는 게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드는 생각이 왜 먹었는가? 저도 왜 먹었는가? 그러니까 왜 먹었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고이라고 하면은 이게 테스토스테론이 그 호르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남성 호르몬을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이게 막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적혈구를 어떻게 음. 늘려서 산소 호흡량을 늘리고 뭐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근육량이나 아니면은 회복량 이런 게 좋아지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막 어떤 그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 보면은 회복할 때도 이런 거를 좀 도움을 네.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 지구력 네, 맞아요. 그 축구 같은 경우는 오래 뛰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지구력 회복 그다음에 젖산이 쌓이는 속도 네. 이런 것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스포츠에서는 금지 약물로 지정돼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포그바가 이제 유벤투스 가서 굉장히 큰 부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또 이제 그런 부상 회복 과정에서 아마 좀 그러니까 포그바의 말을 빌리자면 의사가 그런 회복 과정에서 조금 추천을 했던 보충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말대로 이게 회복을 도와주는 영양제가 있다면 이거는 근데 스포츠 선수 당연히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분이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성분이 있는지 모르고 먹었다는 게 포그바의 주장이죠. 근데 뭐 물론 모르고 먹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저는 운동 선수라면 마땅히 자기가 뭔가를 먹을 때 이거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성분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이제 한약, 보약 이런 거는 한국의 운동 선수들도 잘 섭취를 안 먹죠. 한다고 잘 알고 안 먹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저희 학교 네. 한체대에서 그 물리치료실에서 네. 이제 근로를 했었습니다. 근데 약을 이제 그 선수들한테 이제 치료를 받고 약을 주잖아요. 네. 근데 선수들한테 약을 줄 때 너 혹시 시합 뛰니? 물어봐요. 미리? 그 물리치료사분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면 시합 있습니다 하면 이 약은 안 되겠다 하고 맞아요. 네, 그거 빼줍니다. 그게 네. 그런 게 있는 게 평범한 감기약이나 네.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네, 진통소염제 맞아요, 같은 거 맞아요. 중에도 이 금지 약물로 네. 지정된 맞아요. 성분이 조금이라도 네.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운동 선수들은 처방을 받을 때 항상 뭐 당연히 그런 운동과 관련된 그런 의료계에서는 다 신경 써서 네. 처방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물리치료사면은 사실 약 부분에서는 전문 의료인은 아니시잖아요. 네. 물리치료사는 정말 잘하시지만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신경을 써서 이렇게 주는데 포그바가 그걸 모르고 먹었다는 거는 동네 병원에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네 병원 가지 동네 않아요. 병원 가도 포그바가 운동 선수라는 거, 축구 그러니까. 선수라는 건 대부분 알 텐데. 지금 한체대 선수들도 그 약물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월드스타인 포그바 선수가 그거를 신경 쓰지 못했다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되긴 아쉽네요. 하죠. 네. 그건 좀 아쉬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포그바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구설수에 오른 기억은 없거든요. 약간 그렇죠. 춤을 많이 춰서 네. 그런 게 문제다. 네. 뭐 아니면 범법 바이러스 행위로, 사태나 어디 결혼식 네. 가서 춤췄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뭐 그런 게 좀 팬들 사이에서 오르내린 적은 있어도 뭐 여자 문제, 그렇죠. 뭐 술 문제, 네. 그런 뭐 부분도 없었던 이런 것 구설수에 같은데. 오른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도 조금 의아하고 놀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그바는 진짜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고 만약에 개인적으로는 4년 징계가 확정이 된다면은 징계 끝나고 나서 K리그 한번 닌가드 따라서 닌가드와 나이가 너무 포그바의 많지 않나? 아 그래도 라커룸을 클럽으로 만들었던 두 선수가 예전에 이제- 포그바가 이제 한국 내한했던 적이 네,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와서 춤 그때 막 감스트랑 같이 프로그램 네, 행사도 그래서 하고 용산에서 맞아요. 풋살도 하고 맞아요. 되게 좋은 반응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뭐 아예 가능성이 없진 네.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닌가드도 4년이나 한 1년 쉬고 쉬었다가 네. 복귀했잖아요. 네. 서울을 통해서. 뭐 포그바 선수가 4년 동안 아니요. 어디서라도 운동을 좀 꾸준히 한다면은 뭐 본인의 의지가 있다. 링가드가 이제 아 너 뭐 한번 올래 여기 그러니까. 여기 뭐 나라가 살기 여기, 괜찮아. 아니 강남 클럽 잘 돼 있어. 클럽도 잘 돼 있고 좋아. 춤출 때는 많거든요. 흥의 민족이야 여기. 춤출 때는 많대. 춤출 때 진짜 많지. 네, 많아. 어. 춤춰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 네. 여기서 하프타임에 추셔도 하프타임에 쳐도 팬들은 좋아할 거예요. 흥의 여기서 민족. 추셔도 됩니다. 네. 흥민족 아닙니까? 진짜 뭐 있을 법한 얘기네요 그거는. 그래서 4년이 된다면 그렇고 뭐 일단 포그바 입장에서는 계속 싸울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다려봐야겠죠 일단은 네. 저희는. 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좀 아깝긴 하네 재능이 진짜. 네, 전 맨유 월드컵 우승 선수로서 선수인데. 아쉽긴 하다.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던 재능인데 진짜. 네. 제가 포그바를 좀 제일 싫어하는 선수긴 하거든요. 저 진짜 싫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막 맨유, 이 선수의 맨유라서? 인성이 문제다 이게 아니라 맨유 맨유. 아 뭔가- 축구적으로. 네, 맨유의 암흑기를 상징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하긴 그렇게 네. 그 비싼 이적료를 네. 영입했는데 자개론 2번 좀 선 넘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딱히 그 1,600억을 투자했음에도 뭐 음. 우승을 뭐 이끌거나 뭐 그런 적도 거의 없으니까 되게 맨유 암흑기를 상징하는 선수가 아닐까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죽진 않네요. 네. 네. 돌고 돌아 맨유의 암흑기로 얘기가 끝나는 약간 우픈 얘기. 또 맨유입니까? 또 맨유네. 맨유야. 아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뭐 본인 잘 극복해 봐야죠. 뭐 네. 그리고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뭐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재밌는 주제로 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